기침 소리를 내었다며 신하를 살해, 스스로 미륵불을 자처하며 관심법으로 모든 걸 꿰뚫을 수 있다라며 대승, 석총까지 철퇴로 살해를 했던 사람.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친자식들까지 모두 죽인 패륜적인 인물. 미치광이 폭군으로서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에게 쫓겨난 한 임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배우 김영철님의 엄청난 연기력으로 깊이 새겨진 인물, 바로 궁예입니다. 여러분에게 궁예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한국 역사상 어쩌면 손꼽히는 최악의 폭군으로서 인식되고 있었죠. 자, 그런데 말이죠. 요즘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승자인 왕건에 의해 쓰여진 패자 궁예의 기록이다. 성을 뒤집은 혁명, 즉 역성혁명. 궁예가 나라를 세우고 왕시인 왕건이 뒤집은 것이므로 선주인 궁예에 대해 일부러 악평을 쏟아낸 것이다. 실제로 궁예의 기록이 너무 적다. 고려를 건국한 이후에 작성된 삼국사기의 내용도 너무나도 적은 궁예의 양. 이건 기록 지우기다. 그리고 궁예의 업적을 왕건이 한 업적으로 탈바꿈한 내용도 있다. 자, 어떤 내용이 진실일까요? 오늘의 미스터리는 대한민국 후 삼국시대의 인물 폭군 궁예의 진실 혹은 거짓 미스터리 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요즘에는 유튜브에서도 재생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시간 나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 내용을 보게 되면 사극이다 보니까 픽션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궁예에 대한 내용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무슨 한나라의 임금이라는 사람이 저래? 왜 갑자기 저렇게 돌변해? 아, 미치광이구나. 미쳤구나. 실제로요, 처음에는 굉장히 백성들을 아끼고 미륵인 것처럼, 정말 현생에 나타난 부처님인 것처럼 백성들을 아끼고 신하들에게 베풀었던 궁예가 어느 순간부터 눈이 휙 돕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의심 간다, 다 죽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말이죠. 이런 기록들이 쭉 나오다 보니 이 정도면 뭐 여러 가지 이제 MSG가 들어간 거겠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태조왕건에 나오는 궁예의 모습은요, 정사 기록의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즉, 여러분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셨던 그 장면들이 실제 기록에도 적혀있던 내용들이라는 뜻이죠. 자, 우선 우리는 삼국사기의 기록과 고려사의 기록에서 궁예를 어떻게 적어놨는지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사실 내용이 그리 길지도 않습니다. 아니, 잘 생각해보면 한 나라를 건국했던 건국군주입니다. 고려인데? 왕건인데? 아니요. 왕건 역성혁명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후고구려, 물론 명칭을 처음에 세울 때 고려라고 세웠던 것도 궁예입니다. 그걸 편의상 구별하기 위해 후고구려라고 부르는 건데, 엄청난 제국을 건설했던 후고구려의 궁예가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적을 수 있지라는 그 의문점이죠. 일단 그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 시절의 궁예에 대한 출생 기록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약 10년 정도의 편차가 나긴 하는데 그거는 좀 논외로 얘기를 하고요. 이런 기록이 남더라고요. 신라 왕궁에서 태어났다. 당시 시대 상황이 통일신라 말기였거든요. 나라 개판이었습니다. 여왕은 막 술에 취해 있고 남자에 취해 있고 막 난리가 나 있을 상태고요. 그리고 지방 호족들은 다 화가 나 있는 상태고, 중앙 관리들은 중간에 삥땅만 치고 있고요. 호족들이 세금을 냈는데 왕족 있죠? 야, 왜 돈 안 내? 이런 상황입니다. 왜? 중간에서 다 삥땅 쳐서요. 사이가 안 좋아지죠? 이런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사회가 개판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신라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는 궁예의 기록을 살펴보면 태어날 때 지붕 위에 하얀 빛이 서리고 성스럽죠. 그리고 이 말이 이상합니다.
하얀빛이 서리다라는 건 성스러운 기운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 뒤에 기록이 나자마자 이빨이 나 있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됐던 왕, 특히 궁의 출생에 대해 한 점쟁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차 나라를 해칠 것이다. 없애야 한다. 해서 왕은 어린 궁예를요, 그냥 밖에 던져버려라, 죽여라 라고 명을 하게 됩니다. 헌데 이 궁예를 받았던 유모가 있었는데요. 유모가 떨어지는 궁예를 몰래 손으로 받다가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서 한쪽 눈이 머는 그런 장애 같은 걸 얻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 끼고 있는 모습이 그것 때문에 생겼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궁예는요, 자신의 유모가 어머니인 줄 알고 성장하게 되는데 기록이 골 때립니다. 우리가 봤던 모습을 보면 승려의 모습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되게 건실하게 살았을 것 같잖아요. 기록은 정반대입니다. 그냥 망난입니다. 정확히 말을 하면 이런 표현이 적혀 있어요. 유모가 엄청 힘들었다. 궁예를 키우는 게 힘들다라는 게 정사 기록에 들어갑니다. 참 특이한 케이스죠. 그게 힘들다라는 게 들어가기가 참 쉽지 되게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얼마나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하고 다녔으면 그 내용까지 들어갔을까 싶을 만큼이죠. 이거를 나중에 유모가 못 버팁니다. 궁예가 한 10대 초반, 10살 좀 넘었을 때쯤에 유모가 궁예를 불러서 포기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너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사실을 알려주겠다. 너는 신라의 왕손인데 나라로부터 버림받았다. 나 유모다. 내가 널 거둬서 지금까지 키운 건다. 근데 명칭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미친 짓이 심하니, 특이하죠? 미친 짓이 심하니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내용들이 소문날까봐 무섭다. 너가 살아있다라는 소문이 나면 우리 다 죽는다. 이 얘기를 들었던 궁예는 어떻게 했을까요? 반성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상치 못한 말을 해요. 그럼 어머니,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어머니 곁을 떠납니다. 이게 궁예의 첫 기록이에요. 신기하죠? 망나니로 살다가 나 사실 네 엄마 아니야, 위험해, 그럼 제가 떠나면 되죠? 안녕? 이러고 떠난 겁니다. 이러고 궁예는요, 바로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세달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되는데요, 자신의 법명을 선종스님이라고 붙이게 됩니다. 자, 근데 궁예는 그러면 머리를 깎고 세달사에 들어가서 정말 승려의 마음으로 살았을까? 근데 기록에 보면요, 문제가 많았다고 돼 있습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 버릇을 완전히 없애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스님들도 종류가 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시대로 가보게 되면 무예를 다지는 분들이 있죠.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무협지 같은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뭐 나라가 전란에 빠지게 되면 그 종교에 계셨던 분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뛰어다니시고 했었던 것도 있으니까, 실제로 무언가 승려 생활에서 돌을 닦았다 뭐 이런 부분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런 격투, 싸움 이런 쪽에 대해서 더 많이 활동을 했던 걸로 의심이 됩니다. 그 의심에 확증이 들어가는 부분은 뭐냐면요, 그 이후에 했던 궁예의 행적입니다. 궁예는 계속 세달사에서 법을 이제 그 불교를 공부하고 닦아오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고 때가 되니까 절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신라 말이 어떻다 그랬죠? 난리가 납니다. 각 지역들마다요, 좀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합니다. 화나니까. 그리고 물론 이 세력들은요, 각 지방에 돈 많은, 이런 걸 우리가 부호라고 하죠. 호족들, 귀족입니다. 호족들 밑에 세력들도 있지만 원래 호족이 아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화나고 나라가 개판이니까 산적도 되고 도적도 되고 뭐 우레배도 되고 다 이런 겁니다. 자, 이때 이렇게 뒤숭숭한 상황에 궁예는 마음을 먹습니다. 지금이다. 지금이 개판이니까 지금이 자신의 뜻을 펼칠 때다. 이걸 잘했죠. 세력을 일부 모집을 하고 한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기헌이라는 사람입니다. 견훤 아닙니다. 기헌이라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지금으로 기록을 따지면 도적이에요. 그냥 도적
대가리 밑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기원은 실제로 궁예를 그렇게 탐탁치 않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무시도 했고, 궁예는 그 안에서 이를 갈면서요, 자신의 사람들을 하나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내 편을 만든 거죠. 내 편을 쭉 만들고, 그리고 나서 기원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강원도 원주 지역 있죠. 강원도 원주에 양길이라는 호족, 이제 양길이라는 이제 대빵이 하나 있었거든요. 양길의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기원 때랑 한 가지가 달라졌죠. 세력이 있어요. 내 편, 내 꼬봉들, 나의 의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추다 보니까 양길도 그 궁예 능력을 높이 사줍니다. 그리고 궁예가 실제로 싸움과 지휘를 잘했던 것 같아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능력은 출중했던 사람인 게 확실합니다. 양길은 이렇게 맡깁니다. 나는 서쪽으로, 이쪽 방향, 서쪽, 원주에서 서쪽, 경기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서울 쪽 방향이죠. 그리고 궁예에게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넌 동쪽. 근데 여러분, 원주에서 동쪽이 어디죠? 우리 지형을 알고 있잖아요. 강원도 원주에서 동쪽 방향으로 가라 그러면 태백산맥입니다. 거기 다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양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데를 궁예를 보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평지고 전쟁하기 쉽고 치고 나가기 쉬운 서쪽 방향은 지가 간 겁니다. 양쪽으로 군을 나눠서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능력이 발휘됩니다. 궁예는 다톱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강원도 쪽 다 먹었습니다. 전쟁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텐데 거기를 다 뚫고 들어갔죠. 실제로는 귀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궁예는 위쪽 방향 있죠. 이제 위에 북진 방향으로 해서 황해도 이쪽 지역도 전부 다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었죠. 자, 여기 이 당시에 궁예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궁예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도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병사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모든 업무와 일에 대해서 공평하고 사사로운 감정으로서 더 주거나 덜 주는 바가 없었다. 이런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은 궁예를 두려워하면서도 경애하고 존경하는 장군으로서 모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난세의 영웅입니다. 나라가 완전 개차반에 나 있을 때, 불평등과 모든 핍박을 받을 때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모두 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렇게 통솔하고 지휘하면서 모든 세력들을 다 흡수하고 있었죠. 엄청나게 좋은 평가입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궁예는 다음으로 갑니다. 바로 여러분의 지도에 보이시는 가장 서쪽, 송악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위쪽을 먹고 옆쪽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삥 돌아가지고 다 치고 들어간 거예요. 송악 주변, 황해도 이쪽 지역을 다 먹기 시작하니까 송악에도 소문납니다. 개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송악 보시면 위치가 바다 쪽이죠. 여기에 호족이 왕융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태조 왕건의 아버지인데 돈이 비속어 써서 죄송합니다. 돈이 졸라 많습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 서쪽과 그 나라와 무역을 독점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업을 이미 하면서 엄청난 재력을 보유하고 있던 게 바로 여기 있는 송악의 왕융이라는 호족이었죠. 자, 위에서 궁예가 치고 내려오는 걸 당연히 모를 수가 없죠. 무섭죠. 거대한 애들이 내려오는데 개기면 때려 맞으니까. 그리고 소문이 하나 들립니다. 실제로 궁예에게 투항했던 대부분의 지방 호족들 있죠. 대빵들. 걔네들의 조건이 하나 있었대요. 저 투항하면 저 여기 계속 대빵할 수 있나요? 네, 당연하겠죠. 호족들의 입장에서 거기가 근거지인데 내가 이거를 갖다 바치면 내 거야 라고 가져가면 나는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궁예는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합니다. 그래, 네가 원래 하듯이 해. 난 여기 그냥 세력이야. 이것만 하고 가는 거야. 그렇게 건드리지 않고 다 두면서 이동을 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왕융 있죠. 왕건의 아버지는요, 생각을 바꿉니다. 발상의 전환이었죠.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중국 쪽하고 대륙 쪽하고 거래를 하고 하다 보니 많은 역사나 내용들을 아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왕건 아버지 왕융은요, 투항하면서 정확히는
저도 귀순할게요 라고 하면서 궁예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제 공께서는 임금처럼 한나라의 왕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명성과 영토를 가지셨는데 한나라의 영토를 여기 송악으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여기 송악으로 하시고 여기에 왕성을 지으시고 이 왕성을 수비하는 거를 저희 아들에게, 왕건입니다. 왕건에게 맡기시는 게 어떨런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호족이 자기의 모든 권한 있죠. 세력의 거점을 궁예에게 준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주변에 있었던 모든 호족들은 뭐야? 바보야? 왜 저래? 약간 이런 생각이었죠. 차라리 예를 들어 왕룡이 딸을 궁예랑 결혼시키면서 뭘 한다 그러면 그나마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 자기 아들을 성지키는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여기 와서 여기 도읍하세요. 여기다가 왕성 지으세요. 돈 다 대드릴게요. 황당하죠. 궁예는 크게 기뻐하면서 이곳에 기틀을 잡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한 사람이 남았죠. 우리 기억에 잊고 있던 거. 서진을 시작했던 양길. 빡치죠. 어느 순간 궁예가 말을 안 듣습니다. 명령 보고를 안 하고 명령 체계를 안 따랐던 거죠. 그리고 둘은 한판 붙습니다. 뭐 결과는 다 아시겠죠. 대승합니다. 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후고구려의 영토가 확보됩니다. 여기를 궁예가 전부 점령한 겁니다. 그리고 궁예는 원래 명칭은 고려입니다. 어쨌든 편의상 후고구려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의 내용들은 다 정사의 기록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드세요? 궁예라는 사람. 대단한데?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유모와 함께 살면서 가장 천민처럼 살다가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을 복속시키면서 나중에는 후고구려의 그 거대한 영토를 전부 다 했고 호족들을 하나로 모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왕으로 등극을 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등극을 한 이후에 궁예는 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기록이 조금 이상하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어디에다 도읍을 정했다고요? 송악, 개성이요 지금. 근데 갑자기 원래 명칭을 고려라고 지었는데 뭐 우리 명칭상 후고구려라고 하지만 갑자기 이런 선언을 합니다. 신라를 다 죽인다. 신라 멸도요. 정확히 말하면 신라 사람도 다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신라 사람 다 죽인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는요. 나라 이름을 갑자기 바꿉니다. 마진.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원래 수도가 어디였다고요? 송악이요. 송악의 수도에서 철원으로, 강원도 철원 있죠? 철원으로 천도를 해버립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크기로요. 길이만 13km가 넘습니다. 엄청난 크기로 넘어가고 태봉이라는 이름으로 국호를 또다시 바꿉니다. 태봉국이 됩니다. 자, 이전에 있었던 내용과는 좀 달라지죠. 갑작스럽게 뭔가 사치를 부리는 것 같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거침없는 행보를 보입니다. 이게 나라를 건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크기로 천도한다라고 얘기하면 백성들의 부담은 어떻죠? 어마어마하죠. 당연히 힘들잖아요.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미륵불이다. 자기가 미륵이랍니다. 내려온 미륵인 거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소소하고 백성들하고 가까웠던 궁예는요. 갑자기 이 순간부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기록입니다. 흰 말을 타며 앞뒤로 동남 동료들이 향과 꽃을 들고 따르게 했다. 실제로 수행하는 인원들만 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왕에 대한, 그 미륵에 대한 위험을 어마어마하게 뻗치려고 했다라는 느낌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미륵이라고 하죠. 경전을 씁니다. 20권이 넘는 경전을 써버리게 되는데 이 경전을 썼을 때 누가 갑자기 화를 낼까요? 불교입니다. 기반이 불교인 국가. 대승 있죠. 대승인 분들이 노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중에 대표가 석총스님이셨습니다. 석총스님이 궁예가 지은 그 경전을 보더니 요사스럽고 괴이하다 라고 비판해버립니다. 이 말을 듣는 궁예가요.
철퇴로 석총 스님을 때려 죽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리고 이 이후부터도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매번 아시는 그겁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 관심법. 신하가 의심이 들잖아요. 관심법. 보겠다. 넌 거짓말했다. 죽여. 그냥 의심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냐? 거의 이 정도예요. 뭐 이상한 짓만 하면 그냥 죽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죽입니다. 심지어는요. 왕건도 죽을 뻔했습니다. 이거 정사기록에 정확히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궁예가 왕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반란 준비하고 있지? 나는 다 보여. 관심법이 있거든. 너 반란 준비했지? 왕건 당황하죠? 에? 반란이라니? 그래서 아니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한 신하가 왕건에게 알려줍니다. 맞다고 해. 맞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해. 그래야 돼. 부정하지 마. 부정하면 죽어. 해서 왕건이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폐하께서 왕께서 이것까지 다 간파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된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약심의 마음을 조금 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궁예가 그 얘기를 듣고요. 크게 웃으면서 솔직하니까 봐주겠다. 나의 관심법이 이 정도다. 라고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왕건이 반란을 했다고 자백을 했는데 반란 준비에 대해 역심을 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알겠다 하고 받아주고 넘어가요. 자, 그리고 미친 짓은 끝나지 않습니다. 915년 공식적으로는 기록에 보면 궁예의 부인이 한 명 있습니다. 강씨인데요. 황해도 출신입니다. 강씨 부인이 있고 아들이 둘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아내 강씨가 이때 당시에 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궁예한테 자꾸 직언합니다. 잘못됐다. 그릇됐다. 나쁜 거다. 근데 이 얘기를 자꾸 하자 궁예가 갑자기 너 딴 남자랑 간통했지. 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요? 자기 부인한테요. 왕후잖아요. 왕후한테 너 간통했잖아. 라고 얘기하고 뜨거운 철공으로 끔찍하게 살해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까지 전부 죽입니다. 당시 시대가 어땠을까요? 이 내용 들어보면 폭정입니다. 뭐 까딱하면 죽잖아요. 신하들 무서울 수밖에 없지요. 해서 되게 유명한 장군입니다. 뭐 신순겸 장군, 복지겸 장군, 홍유 장군, 그리고 배영경 장군, 이런 사람들이 왕건을 찾아와서 왕건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뒤집자. 안 된다. 왕건이 처음에는요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럴 수 없다. 근데 왕건의 아내가 뭐해? 나가. 하고 갑옷을 입혀줬고 그 길로 나가서 결국 역성혁명에 성공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록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궁예가 하하 웃으면서 왕건이 들어왔구나 하고 도망쳤다라는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민가에서 보리를 먹다가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적히고 기록은 끝납니다. 이게 궁예의 기록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기록은 생각보다 적은데 시작은 대단한 사람. 근데 중간에 갑자기 이상하지 미친 짓을 해요. 왜인지는 몰라요. 그 이유조차도 안 지켜 있어요. 그러다가 끝에는 어떻게 되죠? 하하 하고 포기하고 돌 맞아 죽는데요. 이게 끝입니다. 자,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예의 이미지는 폭군이고요. 고려를 건국한 역성혁명, 왕건이 잘못된 나라를 바로 잡았고 폭군의 그 정치를 끝내고 이제 안정적인 정치를 구축했으며 그 이후 왕건은 후백제와 신라를 통합하고 결국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통일된 국가입니다. 그 통일된 고려 왕조가 쭉 가다가 또 역성혁명이 한번 일어나는 게 태조 이성계의 조선입니다. 그 조선 왕조가 되고 우리가 쭉 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요 내용까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한 기록이고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여러 가지 의문을 품어요. 저도
과거에는요, 뭐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봤고, 뭐 드라마나 정사 내용에서도 그렇게 봤기 때문에 큰 의심은 안 했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어서일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첫째, 그렇게 영웅이었던 사람이 왜 갑자기 미쳤지? 왜 갑자기 저런 행동을 하지? 라는 게 첫 번째 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쉽게 포기한 겁니다. 대비도 못했고 너무 쉽게 포기했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엄청나게 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한 군주가 이렇게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 왜 기록이 다 짧고 뭔가 뭉뚱그러져 있지? 그리고 왜 궁예를 마치 나쁜 사람인 양, 기이한 사람인 양 표현하려고만 했지? 태어날 때도 괴물 같은 이미지, 끝날 때는 아주 비참하게 죽는 왕. 자, 여기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국사기 누가 썼죠? 언제 썼죠? 고려시대입니다. 왕건에 후예가 들어갔을 때, 제가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종대로 알고 있는데 틀렸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좀 시간이 지나서 삼국사기가 편찬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 게 맞죠?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궁예가 정치를 너무 잘하고 있었습니다. 잘 돌보고 있었는데요. 왕건이 욕심이 났어요. 우리의 태조께서요. 제가 고려의 역사인데요. 태조께서, 선조께서, 가장 높으신 고려 왕건께서 이걸 갖고 싶으셔가지고 자신의 군주로서 모셨던 궁예를 척살하고 나라를 뒤집었어요. 그래서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상하죠. 그렇게 쓸 수는 없을 거예요. 모든, 어떻게 보면 건국했던 건국군주와 관련된 내용들은 신화적인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고 비현실적인 내용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태조왕건의 기록들을 보면 그게 되게 많거든요. 되게 신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마치 성인처럼. 자, 그런 거에 비했을 때 궁예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너무 많이 보였다. 자, 지금부터 해보고 싶은 얘기는요, 이게 진짜 이상한 걸까? 라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상한 걸까? 아니,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현재 2025년, 26년으로 가고 있죠. 이 살아가는 삶에서 이런 행동이 왜 나왔지가 납득이 안 되면 뭔가 앞뒤가 잘려 있는 거잖아요. 미스테리한 이 영역을 조금 추측해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일종의 뇌피셜이지만 그 미스테리의 영역들을 한번 맞춰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궁예가 백성들을 다 죽였다. 백성만 죽인 게 아니라 신하들부터 해서 막 다 죽였다. 이런 표현들이 잘 적혀 있죠. 이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죽였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요, 백성과 신하를 그냥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하나가 기록이 잘못되어 있냐면, 실제로 궁예가 이제 후고를 건국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기록이 있어요. 뭐였냐면, 신라의 골품제를 폐지한다. 두 번째, 법 집행기관을 미친 듯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서를 엄청 세분화시켰어요. 촘촘하게. 이게 뭐냐면, 지방 호족들, 자기가 관리할 수 없는 호족들에게 원래 권한을 줬던 부분들을 전부 다 중앙 집권 체제로 갖고 온 겁니다. 즉, 법을 굉장히 강화했던 게 궁예입니다. 이상하죠? 법을 애초부터 강하게 잡았던 궁예가 갑자기 자기 신하들을 그냥 지 열받는다고 죽이고 다닌다? 이상한 부분입니다. 분명 모든 것들이 박살나 있었던 상태였죠. 신라 당시, 신라 말에는. 해서 분명했던 건 궁예는 그 정반대, 그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민간은 아예 무법천지로 피폐해진 상태다 보니 법령을 정확하게 세워서 갔던 부분입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의심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과거 벌은 못 버린 케이스들은 처형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벌은 난 못 준 거죠.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안정기를 찾아가고 법 체계화가 돼야 되는데, 예전에 살았던 버릇대로 하면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강한 처벌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 좀 오바스럽게 적힌 거 아니냐라는 첫 번째 추측입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백성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있죠?
호족들이요. 기득권. 자, 모든 왕조입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왕조의 시작은요. 임금이 뭘 하죠? 우리 그런 거 맨날 들어봤을 거예요. 왕권 강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자기를 도와줘서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되자마자 이대로 그냥 살면 분명히 얘네들한테 휘둘릴 게 뻔해요. 뻔하다 보니까 왕권을 강화합니다. 법체계를 완벽하게 세우고요. 침범을 못하게 하는 거. 이 부분을 집행하지 않았을까? 이걸 어기면 처형당하지 않았을까가 아마 기록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왕건은 좀 다르게 갔죠. 왕건은 건국한 다음에 뭘 했죠? 자기 후대한테 책임을 다 떠넘겨요. 사실 그렇게 된 게 맞죠. 뭐 시대 상황이 그랬으니까. 왕건은 즉위하자마자 뭐 했냐면 각 호족들하고 다 결혼합니다. 왕건이 자식이 정말 많았거든요. 다 결혼해서 다 혼인관계로서 지방 유력 호족들하고 전부 친분관계를 맺게 돼요. 사돈관계. 근데 이게 후손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죠? 정치 싸움이 생겨요. 다 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파벌 싸움이 생기죠. 그래서 뒤에 가면 뭐 광종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이런 애들 나오는 거예요. 광종 얘기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종 나오는 겁니다. 조선 때도 마찬가지죠. 태조 이성계가 하고 나서 막 이상하게 하니까 아들 이방원이 돌아와서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얘 딱 즉위하자마자 뭐하죠? 외척 다 죽입니다. 자기 아내가 도와줘서 자기가 왕이 됐는데 외척 전부 말살시켜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 세종이죠. 세종이 즉위하기 전에 세종의 외척까지 전부 처단시킵니다. 이게 이방원이 한 짓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분명히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궁예도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똑같은 짓을 했는데 뭐가 됐죠? 궁예는 한 가지를 못한 겁니다. 성공이요. 이방원을 성공했고요. 광종도 성공을 했어요. 일부. 그러니까 왕으로 살아남았으니까 기록이 그걸로 가서 잘 왕권 강화였다. 외척을 배제한 거다. 라고 내용이 간 거지. 이거 실패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는 추측입니다. 자, 그리고요. 신라계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했던 선언, 멸도 사건이 있죠. 그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 이때 시대 상황이 어땠죠? 통일신라 말기입니다. 나라 개판이니까 사람들이 신라에 빡쳐있죠. 그때 이 사람들의 민심을 얻는 방법이 뭐죠? 신라 타도요. 날 도와달라. 신라 타도하겠다. 신라 타도에 대한 거는 궁예만 외친 게 아닙니다. 당시 모든 호족들도 얘기했던 거고 심지어 견훤도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너무 궁예의 나쁜 점을 부각시키려고 일부러 잔인하다라는 말을 넣기 위해 넣은 억지가 아닐까라는 추측인 겁니다. 당시의 분위기는 당연히 신라를 타도하겠다라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어져 가면 아내는 왜 죽였을까?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아내를 죽였다. 앞서 잠깐 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왕이 처음에 즉위하면 왕권과 관련해서 외척 세력을 배척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다. 광종도 그랬고 그 전도 그랬고 이방원도 그랬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자, 근데 여기에는요. 한 가지 비밀이 좀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 지도를 보고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것도 이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궁예 어디서 시작했죠? 궁예의 스타트 어디입니까? 원주입니다. 강원도 원주요. 원주에서 동쪽 방향, 북쪽 방향 다 쓸고 그 다음에 서쪽 방향으로 와서 쓸고 밑에 양기라고 마지막 붙어서 여기 하나로 합쳤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어디로 수도를 정했죠? 송악, 개경에 정했습니다. 누가 빡치죠? 항상 이렇게 만들어지면 다 같은 사람이면 좋은데 문제가 생기는 게 파벌입니다. 이때 파벌 없었을까요? 100% 있었을 겁니다. 개경 지역 파벌 쪽이면 황해도 쪽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쪽은 같이 움직였을 겁니다. 해서 추측컨대 황해도 출신의 강씨가 황해도를 점령했을 때 궁예와 결혼을 한 것도 아마 그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송악에다가 들어왔죠. 그럼 대표적으로 누가 빡치죠? 원주요. 강원도파요. 황해도, 이 서쪽, 요쪽 지역하고 강원도
너무하잖아. 너 나랑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저 험난한 태백산맥 다 건너가지고 위에까지 치고 막 넘어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면 우리가 근간인데 너 우리랑 같이 해야지. 왜 너 저쪽에 가서 붙어먹어? 왜 왕비도 저래? 왜 왕비도 황해도야? 잘못됐잖아. 파벌 싸움이요. 그래서 추측건데 지금 처음에 어디에다가 도읍을 정했죠? 송악이요, 개경이요, 황해도하고 붙어있는 그쪽 같은 계열 쪽, 그쪽에다 붙어놨으니 얘네들의 권력은 뭐가 되죠? 점점 세질 겁니다. 왜? 아들도 나왔으니까요. 누가 그러면 점점 힘들죠? 강원도파요. 강원도파 입장에서는 이게 안 입고 올 거예요. 자기들의 세력은 수도와도 떨어져 있고 점점 약해지니까. 이 안에서 분명한 건 정치적인 다툼이 없었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있거든요. 바로 뭐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십니까? 천도합니다. 어디로요? 철원이요.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었을 거예요. 강원도 철원으로 간다라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송악에서 철원으로 움직이는 순간 누가 좋아하죠? 강원도파요. 와! 드디어 근거지로 왔다. 이제 우리다. 그럼 누가 상대적으로 열받죠? 황해도파요. 야,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요. 누가 제일 많이 그 말을 했을까요? 황해도 집권 세력 강실 겁니다. 누구요? 아내요. 자기 근거지에서 떠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파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다시 세력 싸움이 시작될 거거든요. 추측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 납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록에 보면 강씨가 궁예에게 엄청나게 많은 진언을 했다. 쉽게 하면 잔소리죠. 잔소리 많이 했다. 이거 할 거 뭐 있었을까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미쳤니?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 정치적인 문제가 꼈을 겁니다. 그건 천도에 대한 부분이 안 낄 리가 없어요. 세력에 대한 문제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궁예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땐 뭐라 그랬죠? 신라를 다 없애고 예전 고구려 있죠? 고구려의 복수를 해주겠다. 신라가 멸망시켰으니까 당나라랑. 고구려의 그거를 내가 다시 되찾아오겠다 해서 후고구려, 고려 이렇게 해서 명칭을 세우고 나라를 건국했죠. 건국하고 나니까 그 뒤에 이동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북쪽 애들이 그거에 대한 굉장히 강했던 부분인데 이동할 때 뭔 짓까지 하죠? 궁예는 명칭을 바꿉니다. 이 국호를 바꾼다는 건 특이하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처음에 자기가 집권하고 세력들을 이끌었던 근간 자체를 흔드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죠?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같이 했던 과거의 고구려의 영광을 되찾아올 거야가 아니라 태봉국인데요? 이 느낌이 나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는 뭐였을까요? 황해도파입니다. 강원도파는 좋아하는 거고요. 황해도파. 실제로 석총스님도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왕건 쪽 파다. 뭐 정확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숙청당한 케이스들이 황해도, 왕건 이쪽 계열의 파들이 대부분 다 숙청을 당합니다. 없애려는 거겠죠. 외척 세력이요. 그리고 왕건에 대한 세력도 약화시키려고 했다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친 짓을 한 게 아니라 그동안 모든 왕들이 해왔던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실제로 태조 왕건이 세운 그 뒤에 광종도 똑같이 했고요.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 아들이었던 이방원도 그랬습니다. 똑같았죠. 이런 것처럼 왕이 처음에 즉위를 하게 되면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정말 끔찍하지만 많이 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기 자신을 미륵이라고 칭했다라는 표현, 뭐 관심법 얘기 나오고 이랬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웃긴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자기가 미륵이다라고 칭한 게 궁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궁예 이전에 신라의 여왕이 있죠. 선덕여왕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신라의 왕 중에서도요 자기가 미륵이라고 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애 신종인 그 무슨 조각상 되게 우아한 거 이렇게 앉아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선덕여왕을 보고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 자체가 미륵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백제에도 있었어요. 없던 게 아니에요. 근데 궁예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자기 자신을 미륵이라고 칭했다라고 얘기하는 말은 신라도 있었고, 근데 신라에서는 그걸 갖고 정신병 나갔네라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백제라고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유독 궁예한테만 뭐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마음을 꿰뚫어 본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요. 나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정치적 활동에 대한 부분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미륵에 대한, 즉 정확하게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당시 미륵 신앙에 대한 부분을 넣어서 고구려를 잇는다라고 얘기했고 다시 한번 집단을 하나로 만들 때 너희는 성스러운 아이들이야. 너희는 성스러운 백성들이야. 왜? 미륵의 자손들이니까. 미륵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일종의 정치적인 하나의 신격화인 겁니다. 없을 리가 없죠. 다 해왔던 거니까. 헌데 이거에 대해서 나쁘다 하고 죽인 것들이랑 섞이니까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냥 미쳐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거의 비춰지게 만들어놨던 거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요, 놀라운 기록이 하나 확인된 게 있습니다. 이거 왕건의 지시로 고려 정종 때 세워진 비석이거든요. 선각대삽입니다. 그 전남 강진에 그 무이사라는 데에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저도 왕건에서는 그렇게 봤는데 후삼국 때 이제 통일하려고 전쟁하고 있을 때 밑에 견훤이 있었잖아요. 후백제. 그 밑에 나주라고 있거든요. 나주가 밑에 있는데 왕건이 배를 이끌고 나주를 쳐가지고 나주를 점령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막 와 하고, 그러니까 내용은 그래요. 역사적 기록의 내용은 궁예가 시켜서, 그러니까 궁예 밑에 있던 왕건이 수군을 잘 쓰니까 왕건이 직접 병사들을 끌고 적진 가장 밑에 있는 나주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거기를 점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각대사비는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적어놨어요. 912년 궁예가 나주를 점령했다. 이 얘기 뭔 얘기죠? 이거 되게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되게 그 당시에 보면 신적인 능력이에요. 신격화된 대여 사건이었는데 이거 누가 했다고 적어놨죠? 궁예요. 912년에.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912년에 이 한 행동을 나중에 삼국사기는 누가 했다고 했죠? 왕건이요. 싹 바꿨습니다. 왕건이 했다고. 자, 근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912년이었죠. 이때가 언제였죠? 앞서도 한번 우리가 날짜에 대한 부분들 같이 살펴봤으니까 912년이면 역성반란 일어나기 약 6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미 천도를 했어요. 천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막 그 있죠, 막 파벌 싸움 나고 막 지들끼리 난리가 나 있던 그런 상태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철원에서요 사람 때려 죽이고 막 아내 죽이고 막 미친 폭군처럼 그러고 있어요. 헌데 궁예가 왕궁을 비우고 전쟁을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가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912년 역성혁명 6년 전에 이때까지만 해도 궁예는 어떤 부분인 거죠? 도성을 비워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도성을 비워도 상관이 없다는 건 거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다는 뜻이죠. 왕이 실제로 나와가지고 군사를 지휘해서 참전하는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그거 후방 제대로 믿는 거 아닌 이상. 왜냐면 왕이 나가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되게 위험한 방식인데 이거에 대해 궁예가 했다라는 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럼 당시의 상황, 내정이 안정돼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죠? 궁예는 양쪽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 뇌피셜입니다. 파들에 대한, 정당에 대한 파의 균형을 맞추려고 송악에 있다가 한쪽이 너무 세지니까 천도를 했고 척결을 했고 비율을 맞춰가고 있었는데 내정이 잘 돼 있었고 심지어는 나주까지 가서 정벌까지 하고 돌아올 정도로 잘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갑자기 누가요? 왕건이 역성혁명을 일으켰다 라고 해야 상황이 조금 더 잘 이어지지 않나요? 기록상. 그리고
궁예가 개판이었다고요?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였다고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궁예 신하들 중에 높았던 애들, 되게 높은 관직에 있었던 애들은 궁예가 또라이니까 어떡하죠 하고 뭐 그러고 살았어야겠죠? 비위 맞추면서 살다가 왕건이니까 다행이에요 왕건님 짱 하고 그쪽에 다 붙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실제로 왕건이 즉위하고 높은 관직에 있었던 꽤 많은 사람, 이은암, 그리고 환상길, 그리고 몇 명씩 더 나옵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건을 죽이려고요. 이상하죠? 아니 그렇게 또라이 같고 이상하게 정치했던 애들인데 어떻게 왕건이 즉위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까? 복사기부터 충신들이라고 부를 만한, 그러니까 궁예 입장에서는요 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신경이 많이 쓰였던 케이스죠. 해서 왕건은 즉위하자마자 어떤 정책을 펼친다고요? 다 결혼이요. 전부 다 호족과 거의 다 결혼을 합니다. 제가 정확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인이 29명인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식들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거 야 창립군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창립군주가 이렇게 해버리면요 누가 이 모든 그 이제 쓰나미죠. 이거 누가 감당해야 되죠? 후대 왕이요, 광종이요. 왕이 모든 호족들과 사돈관계를 맺게 되면 다 왕권이잖아요. 왕권과 결부된 사람들의 자식이죠. 그러면 다음 왕의 라운드가 그냥 예전 같으면 한 8강전에서 끝날 게 이제 32강으로 넘어가고 64강까지 갑니다. 난리가 나죠. 지들끼리 쌈박질하고 난리가 나요. 그럼 꼭 한번 뭐 해야죠? 외척, 호족 한번 잡아야 됩니다. 그걸 왕건은 후대에 미룬 거예요. 왜? 지가 지금 할 수 없었거든요. 왜 못했을까요? 안정이 안 되니까. 왜 안정이 안 됐죠? 역성혁명이니까. 자, 역성혁명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궁예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개자식이 돼야 됩니다. 명분이 필요하죠. 내가 왜 혁명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그 명백한 이유요. 그 이유는 대부분 황해도파 쪽에서 진두지휘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 사실 기록이다 보니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궁예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궁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기존 정사에 있는 내용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하시고, 정사의 기록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엄청난 행적과 엄청난 역사적인, 왜냐면 왕건과 궁예는 사실 시작부터 아예 달랐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보면 왕건은 뭐였죠? 아버지 왕융입니다. 재벌의 아들이었어요. 궁예는요, 뭐 버림받았는지 뭐 그 신라의 왕자였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유모 속에서, 유모 밑에서 진짜 엄청 천민처럼 살았던 케이스입니다. 천민처럼 살다가 한 나라를 건국한 건국 군주가 됐어요. 그리고 역성혁명을 했던 개금수저입니다. 근데 어쨌든 승자는 왕건이었죠. 그리고 고려 왕조는 쭉 이어져 왔으니까 그 이후에 기록된 부분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심을 해볼 수 있죠. 과연 궁예가 진정 갑자기 그렇게 폭군이 된 걸까? 아니면 궁예는 왕건과 달리 자기 스스로 자기가 초대 군주고 이 왕조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 창립군주와는 다르게 왕권을 강화시키고 안정시켜서 중앙집권 체제로 움직여서 자신의 다음 왕에게 물려주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실패한 왕인 건지 우리가 기억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궁예가 미친 폭군이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왕들도 적용이 됩니다. 차이점은요, 승리했는가, 그 자리를 지켰는가 아닌가만 차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궁예의 모습 매우 궁금합니다. 다양한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